한국사의 최웅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강이죠. 20강. 출제에서는 66위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요, 러일 전쟁 이후부터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때까지, 그러니까 약 1910년이니까 1904년부터니까 근 6년 동안 일제가 어떻게 대한제국을 식민지하는, 그런 야금야금 식민지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후 관계, 어떻게 이렇게 어떤 조약을 맺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부터 보시겠습니다. 1904년에 일어났네요.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 자, 원인은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은요, 청일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이제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있는 거야? 저 북쪽에 러시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판 더 러시아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때 러일 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에서는 국외 중립 선언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별 의미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 무렵에는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지원했다. 왜? 러시아는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지원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일본, 미국, 영국의 동맹관계예요. 자, 먼저 가스라 테프트 미략 1905년 7월. 내용은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서로 인정했다. 그리고 또 제2차 영일동맹도 있어요. 제2차 영일동맹은 1905년 8월인데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서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이 서로 끼리끼리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의 지배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 거죠. 더군다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결국 승리한다. 그것으로 맺은 조약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죠. 계기는요, 당연히 일본의 승리 뒤에 미국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내용은 러시아의 요동 조차권을 일본에게 할양했다. 또한 사할린 남부를 일본에게 양도했죠. 결과 드디어 이제 러시아가 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한일 의정서예요. 이건 러일 전쟁 끝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러일 전쟁 시작할 무렵이에요. 한일 의정서. 그 내용은요,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요지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은요,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그래요. 1904년 8월. 외교와 재정 부분에 관해서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라. 그래서 외교면에서는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 재정면에서는 일본인이었던 메가다를 고문으로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협약 이후로 이제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다. 고문 정치.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1904년 10월. 메가다가 주도합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썼던 화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엽전과 백동화가 있어요. 엽전은 뭐죠? 그렇죠. 상평통보입니다. 백동화는 뭐죠? 예. 그 당시 갑오개혁 이후로 대한제국 때 많이 발행했던 화폐예요. 만들어진 지는 별로 안 됐죠. 근데 이 메가다가 화폐 정리를 한 거 뭐냐? 말 그대로 화폐를 정리한 거야. 누구 쪽으로? 일본에 유리하도록.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엽전은 놔뒀어요. 백동화가 문제인데, 자,
이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은요. 일단은 일본 제일은행권이 있어요. 이것을 중심, 그러니까 주화폐로 삼은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하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주화폐, 중심이 되는 화폐. 뭐가? 일본 제일은행권. 그러니까 일본 화폐 써라는 얘기죠. 의무적으로. 근데 보조화폐를 또 따로 만든 거야. 보조화폐.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보조화폐를 또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일본인이 스스로 대한제국이 아니라 이 일본인 스스로 우리의 화폐 발행권을 뺏은 거죠. 그래서 이 백동화를 쓰지 마라. 그동안 니네 썼는데 백동화를 쓰지 말고 이제 일본 제일 죄송합니다. 일본 제일은행권과 지금 발행하는 보조화폐를 써라. 단 백동화는 바꿔라. 뭘로? 보조화폐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백동화를 세 개로 나눴어요. 세 개 중. 갑, 을, 병. 그러니까 품질을 갑, 을, 병.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제일 최상이야.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 을, 병은 갈수록 나쁜 화폐죠. 그러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화폐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동화가 갑이었다. 그러면은 100% 그 보조화폐로 바꿔주고, 만약에 그 백동화가 을 평정 받았다. 그러면은 5분의 1, 즉 20%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백동화를 3개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조화폐로 교환했던 것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부르르부터 뻔하죠. 왜? 대부분 다 뭐냐? 대부분 갑보다는 을이나 병 같은 판정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럼 국내 상인들은 바꿔봤자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일본 상인들은 이미 그 화폐 정리 사업을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다 바꿨어. 다 팔아버렸어요. 백동화를.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은 큰 피해가 없었죠. 미리 다 바꿨으니까. 그 사업 전에. 근데 우리 국내 상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국내 상인들의 손실을 입었고, 또 그 이후에 화폐가 부족해집니다. 왜? 대부분이 을이나 병,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백동화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화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을 이제 일본식 금융으로 탈바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라고 그러죠.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야 을사오족이 강제로 체결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황제가 고종인데 이 고종의 승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것이 무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불법이다. 왜? 최종 결정권자인 고종의 최종 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강탈했다. 그래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또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 임시 출장소, 파출소를 설치하고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뒷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 영토를 인정했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정했다라고 봐야죠. 인정했으니까 거기에 설치한 거지. 만약에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면 청나라 땅이잖아. 그러면 거기다 파출소를 임시 출장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외우죠. 일본이 간도에 통감부 임시 출장소를 설치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식. 일단은 민영환이 자결했다. 을사의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익현, 민종식 이런 분들. 고종이 또 이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헐버트를 대사로 보내거나 또 헤이그 특사를 보내죠. 1907년.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1907년.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리 7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토와 이완용이 체결했다. 고문 대신
일본이 차관을 두어 통감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다. 점점점점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는 얘기죠. 통감의 동의하에 고등 관리를 임명했다.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제정 1907년 7월 민족의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봉사하려는 목적이죠. 군대 강제 해산 1907년 8월 이 군대 강제 해산으로 박승환이 자결하고 또 정미의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해산된 군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더 강해지고 더 전면적인 항의의병으로 발전하죠. 기후과학사 체결 1909년 7월 사법권을 강탈했다. 그 다음에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빼앗아갔고요. 결국에는 1910년 8월 한일 합병 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한용과 데라우치가 체결합니다. 데라우치는 통감이었죠. 그렇죠? 통감, 3대 통감인가? 네. 이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제 드디어 국권이 강탈되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일 전쟁에서 미국, 영국, 일본이 서로 동맹관계였다. 서로 우호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꼭 그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2000년도 국가직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다음 설명과 관계가 깊은 것은 러일 전쟁 직후 체결되었다. 외교권 강탈, 통관부 설치, 뭐죠? 예,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1번 한일의정서, 2번 한일신협약, 3번 제2차 한일협약. 이게 답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을사조약이 제2차 한일협약이죠. 4번 한일합병조약. 요새는 한일 합방보다 합방 옛날에 합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합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순위 67위 3.1운동 1919년이네요. 67위 3.1운동 보겠습니다. 배경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내 상황으로는 일단은 1910년대에 우리가 독립운동 했지만 잘 안 됐죠. 그 당시가 헌병 경찰 시대였잖아요. 무단 통치. 그래서 잘 안 된 거야.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이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따랐따라 놀았다. 따랐따라. 그래서 뭔가 통일적이고 통합적인 민족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게다가 종교계와 학생층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국외 상황으로는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자극받았습니다. 그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이죠. 끝나고 파리 강화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내세우죠. 그죠? 평화 원칙. 거기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자는 내용인데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때 민족은 약소민족, 즉 식민지 민족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라 패전국만이다. 그러니까 패전국의 독일 같은 패전국의 식민지 민족만 자결주의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희망을 가진 거죠. 그래도 이게 어딨냐? 또 러시아 혁명 뒤에 1917년이죠.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자극을 받았죠. 아, 뭔가 희망이 있구나. 자, 계기는 만주 길림에서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1918년. 다른 말로는 대한독립선언문. 이상용,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외 39명이 주도했고 조소왕이 작성했다. 조소왕. 이 사람은 나중에 삼균주의를 제창한 사람이죠. 삼균주의. 적극적인 무장투쟁과 완전한 독립을 지향했다. 그 다음에 기미유린단 사건. 다른 말로는 파리 장서 사건이라고 그래요. 1919년 곽종석, 김복한 등 137명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발송했던 사건입니다.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 또 도쿄에서는 청년 유학생, 조선청년 독립단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이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광수였어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참 정신이 올바랐는데 나중에는 돌아버리죠. 아무튼 28 독립선언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보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 고종의 장례식 날에 이제 거사를 하자. 그래서 준비했고요. 탑골공원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화관에서 했죠. 태화관은 종로에 있던 음식점이었어요. 태화관에서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또 스스로 경찰에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탑골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왜 안 오지? 왜 대표들이 안 오지? 그랬어요. 근데 결국 대표들이 끝내 안 왔어요. 이미 경찰에 연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탑골공원에서 민중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기미독립선언은 좀 달라요. 아까 말한 무호독립선언서는 다릅니다. 성격이. 아까 전에 말한 무호독립선언서는요. 무장투쟁과 완전한 독립을 지향했다면 기미독립선언서는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외교적인 그런 것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종교계와 학생층이 주도했다. 비폭력주의를 표방했다. 2단계는요. 전국의 도시를 확산, 노동자층의 파업, 교사들도 참여, 상인들도 철시하는 등 점점 계층들이 늘어나죠. 참여 계층이. 3단계에서는 농촌까지 확산됩니다. 시위 규모가 확대되었다. 왜? 농민들도 참여합니다. 왜일까요? 왜 농민들도 참여했냐? 물론 독립을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죠? 1910년대죠. 그때는 일본이 뭐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토지 조사 사업을 했죠. 토지를 빼앗았죠. 그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욱더 일본에 저항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자, 일제의 탄압에 맞서 점차 무력적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폭력으로 하다가 점점 참여계층이 늘어나면서 농민도 참여하면서 점점 무력 저항으로 변모했다. 일제의 강경 탄압과 토지 조사 사업을 인한 수상용 전략 때문에 농민이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무력 저항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화성 제암리 사건, 잘 아시죠? 그 화성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학살한 거죠. 불태워버린 거. 또 유관순 누나가 돌아가시고요. 또 4단계에서는 이제 해외로까지 전파됩니다. 만주, 연해주, 일본, 심지어 미국도 이렇게 해외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결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과. 물론 실패했죠. 일본의 강경 진압으로. 결과는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이 무당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였다. 그렇죠. 아, 이러다 안 되구나. 뭔가 조직이 필요하구나. 느낀 거죠.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 또 독립운동이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으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이제 해외에서는 무장투쟁, 봉오동 전투, 청산의 전투 전했었죠. 네. 무장투쟁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으로 바뀐 거죠. 밀리대학 설립운동, 울산 장려운동, 문명퇴치운동 이런 거. 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민족의 독립운동에 자신감을 부여했다. 전 국민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입니다. 한계점. 민족대표 3.132는 끝까지 3.1운동을 통솔하지 못했죠. 그죠? 스스로 경찰에 체포당했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전화 걸어가지고 나 잡아가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헐 그런 거죠. 민중들은 뭐야. 또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있었다. 너무 순진한 거죠 사실은.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4년도 9까지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3.1운동, 니은 60만세 운동, 디귿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이죠. 1번 기역은 비폭력 운동에서 무력적인 저항운동으로 변화했다. 그럼 맞네요. 이게 답이네요. 네, 답은 1번이네요. 2번 니은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아닙니다. 기역 이후,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3번 니은과 디귿 이후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기역 이후입니다. 기역 이후 획기적으로 통치 방식을 바꾼 거죠. 4번 시기적으로 기역, 디귿, 니은 순으로 전개되었다. 아닙니다. 그냥 쭉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출제순위 68위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부터 1945년까지네요. 자, 배경은요. 3.1운동 뒤에 직후에 한성정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또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부를 통합하자라고 느꼈어요. 근데 과연 누구를 정통으로 삼을 것인가 논의가 많았어요. 또 위치는 어디로 정할까?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일단 한성정부가 국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정통으로 삼고 위치는 상하이로 정하자. 상하이를 정하자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은 상하이는 그 당시 국제도시였어요. 강대국도 많았고 외국도 많기 때문에 여기 상하이는 일단은 일제로부터 어떤 좀 일제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 점이랑 또 외교적으로 편리하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상하이 너무 멀다. 만주로 정하자. 임시정부를 만주로 정하자는 사람들은 뭐냐? 너무 멀다. 상하이는 너무 멀다. 그리고 만주는 이미 우리 독립운동 기반이 잘 닦여 있다. 그리고 국내와도 가깝다. 이런 입장에서 만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장투쟁파, 상하이로 정하자는 사람들은 외교론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하이로 결정됐습니다. 1919년 9월에 정치체제는요 상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정, 그래서 국무원, 의정원, 법원입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를 가미했다. 알아서요? 그러니까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고 내각 책임제를 가미했다.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자, 활동을 보시면 그 전에 앞서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 그 1919년 9월에 임시헌법을 만듭니다. 임시헌법을 만든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합니다. 1919년 11월입니다. 예. 자, 활동. 군자금 모금회죠. 그죠? 연통제 설치. 그래서 국내 각 지역에 연락책을 만들어 문서와 명령 전달, 정보 보고를 했다. 그래서 주로 한강 이북 쪽이에요. 그래서 주로 한강 이북 쪽에 연통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간도에도 있었어요. 간도에도. 교통국, 이륙양행, 백상상해, 애국공채 발행, 국민의연금 등 이렇게 군자금. 독립운동 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하죠. 그래서 군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했다. 물론 일제 모르게 했겠죠. 군사활동, 광복군 사령부와 총영, 육군주만 참의부. 기억나세요? 참의부, 3부,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중에 참의부죠. 참의부를 결성하고요. 그러나 만주에 있는 무장 독립군은 지휘하기가 힘들죠. 지휘하기가. 왜냐? 뭐니까. 그래서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이라고 정했죠. 자, 지청천 누구죠? 기억나세요? 이게 공부는 끊임없이 그 전에 배웠던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돼요. 지청천, 그죠? 삼부가 통합되잖아요. 민족민주당 운동으로, 그죠?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그 중에서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편성되잖아요. 그때 그 지도한 사람이 지청천이었죠. 물론 나중에 중국 관내로 이동하죠. 아무튼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가
의용군이 아닙니다. 조선의용대가 이제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막강해지죠. 군사력이. 자, 활동은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휘를 받았다. 아, 그리고 이 항복 광복군은 충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마지막 위치가 충칭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이부터 쭉 옮기다가 마지막에 어디 갔어요? 충칭이죠? 거기서 만든 게 한국 광복군입니다. 물론 국민당이 이제 따라간 거죠.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충칭까지 간 거죠. 중국 국민당의 지휘를 받았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1943년 미국 전략정보처 OSS의 특수훈련을 받아 국내에 침투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국내로 진입하려고 그랬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국내로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일본이 스이마생 이러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진입이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김구가 안타까워했죠. 그죠? 그 당시 임정을 이끈 사람이 김구인데 김구가 일제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냐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무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뭐 국내 진입을 하든 뭐 했다 해가지고 일본이 그 다음에 항복을 했다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정부를 수립할 때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명분이 있는데 이제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구가 되게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1941년 12월. 자, 외교활동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 워싱턴 군축회의에 참여, 구미위원회를 워싱턴에 설치했다. 주로 이제 이승만이 활동을 했죠. 주로 이승만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죠. 기타 한일 관계 사료집 발행, 독립신문도 발행했다. 독립신문 192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에 채택했다. 1941년입니다. 그래서 이 삼균주의는 뭐냐면 세계를 균등히 하자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래서 정치면에서는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자. 경제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도입해서 그 대생산 기간을 국유화하자. 토지를 분배하자. 이런 것이고요. 교육면에서는 보통 교육, 의무 교육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자, 위기는 좀 전인데, 자, 배경은 자금난과 인력난의 심한 일제의 탄압. 더군다나 이승만의 위인 통치 청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몰래 국제연맹에 위인 통치를 청원했어요. 우리는 정부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 대신 통치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국내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파와 외교 독립파의 갈등이 심화되죠. 특히 신채호가 격분했어요. 이승만은. 그래서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이승만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판 놈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신채호가. 그래서 굉장히 격분했다고 해요. 이승만의 위인 통치 청원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1924년 1월에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죠. 그래서 무장투쟁파의 건의에 의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 무장투쟁파에서 대표회의를 소집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집하죠. 6월까지. 그래서 상하이에서 전국 각지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가 있었어요. 파벌이 개조파, 창조파, 현상유지파. 개조파는 그냥 개조만 하자. 정부는 유지하되 그냥 바꾸자. 그 정부를 개선만 하자.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예요. 안창호. 이 사람은 준비론, 실력 양성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반면에 싹 바꿔버려 그냥.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강대국이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 안 돼. 바꿔. 창조파입니다. 이들은 새 정부를 수립하자. 무장투쟁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휘, 신채호,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 독립을 추구했다. 그 반면에 아니야. 그냥 유지하자. 이대로가 좋아. 이 사람들은 외교론이죠.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이 현상 유지파입니다. 결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노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일부 무장투쟁파가 탈퇴합니다. 그래서 다시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구가 다시 재정비하죠. 그 다음에 2차 개헌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총 5번 개헌합니다. 꼭 순서 알아두세요. 자, 처음에는 뭐죠? 그렇죠. 처음에는 대통령제도고, 그래서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한 정치체제였죠.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 그죠? 2012년도에 국가직 문제 나왔었죠. 이동휘. 그러다가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안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잘 결렬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파면합니다. 이승만을 파면하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개헌을 했죠. 그 내용은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로 채택했다. 국무령에는 이상용이 취임했고요. 3차 개헌은 1927년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4차 개헌은 1940년 10월 주석 중심제 김구가 주석에 취임했다. 5차 개헌은 1944년 4월 주석 부주석 중심제, 주석 부주석제, 주석에는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이 취임합니다. 총 5번 개헌했다. 그 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6년 국가직.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연한 힘의 낭비다. 우리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일제의 부당성과 우리의 독립 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장투쟁론입니까? 외교론입니까? 그렇죠. 외교론이죠. 강대국을 상대로 뭐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교론이고요. 나는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 방면으로 억압해올 때 무엇으로 시합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무장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뭐 교육한다, 뭐 실력을 양성한다, 외교를 한다, 뭐 준비하자. 언제 하냐고. 일본이 지금 막 탄압하고 있는데 언제 하냐는 거예요. 당장 하라. 어떻게? 무장투쟁으로. 이거는 무장투쟁파입니다. 1번. 가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른바 임시정부의 창조파라고 불렀다. 가가 아니라 나죠. 나. 2번. 가는 독립청원 운동으로 발전하여 임시정부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가는 독립청원 운동으로 발전하여 임시정부의 기본 노선이 되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외교론이 중요했지만은 독립청원 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독립청원은 오히려 누굽니까? 이승만 단독으로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승만 혼자 위인 통치소를 보낸 거예요. 청원서를. 다 한 건 아니죠. 3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3번. 나는 실력 양성과 민족 개선을 주장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라 더 말하면 가 쪽이겠죠. 더 굳이 말하자면 가. 4번. 나는 조선의 절대 독립을 요구한 인물의 주장이었다. 이게 맞네요. 절대 독립. 우리만이 할 수 있다. 무장투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절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제순위 69위. 친일청산. 자, 광복 이후에 해방 뒤에 이제 친일청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요. 미군정 시대에 이제 친일파가 청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뭡니까? 미군정은 친일파 관료나 친일 정체를 중용했죠. 그래서 더욱더 친일파 청산 여론이 높아집니다. 자, 과정을 보시면요. 재헌국회 1948년 7월이죠. 1948년 7월에 이제 그 재헌국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50 총선거 이후에. 그래서 이때 뭐라 했냐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죠. 해방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게 미리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미리. 이건 반민법이 아닙니다. 그냥 반민법은 아닌데 이렇게 반민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제 이미 재헌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결국 그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1948년 9월에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일명 반민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청산에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박흥식, 노독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를 구속합니다. 박흥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죠. 화신백화점 사장이었죠. 노독술은 경찰이었죠. 최린은 누굽니까? 최린. 탤런트 아니죠. 네, 최린은 원래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나중에 변절한 사람이고 최남선도 그렇고 이광수도 그렇고 다 변절자였죠. 총 680여 명을 조사해서 12명을 구속했어요. 어때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게 했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지지를 보냈는데 이 당시 정부가 소극적이었죠. 결과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함. 또한 국회 뿌락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민특위 의원을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친일 경찰들이. 맞죠? 그래서 뭐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라는 분도 막 잡혀가고 이렇게 반민특위 의원을 빨갱이라고 본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혀 아닌데 공산주의라고 모함해서 해체하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반민법에 죄송합니다.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30일로 단축했고요.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경찰들이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죠. 그래서 강제로 연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1949년 8월에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그 뒤로 친일파 청산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12명도 1950년 3월까지 전원 석방됩니다. 사실상. 자, 반민족 행위처벌법 주요 내용은 그 교재 잘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제1조, 제2조, 제3조 있는데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 국세청 문제 풀게요. 밑줄 친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광복 이후 나타난 것으로 옳은 것. 조선 문제 해결의 사활은 이들을 많이 얻는 데 있으므로 이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에 이름 아래 이들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양반 위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정과 민정 연탐에 이용한다. 이들은 누굴까요? 친일파죠. 그럼 이 문서는 뭘까요?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사이토 총독의 그 포고문입니다. 그 사이토가 3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3.1운동 이후죠. 부임하면서 이제 친일파를 이제 포섭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통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친일파입니다. 근데 광복 이후로 했어요. 1번 반민특위 조직. 이게 답이네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단독정보 수립. 단독정보 수립은 이제 이승만이나 이런 우파, 우익 세력들이 주장한 것이죠. 그죠? 3번 국가보안법. 반정부적인 어떤 그 시위를 진압하는 용어로 사용됐죠. 공산주의를, 빨갱이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죠. 4번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거는 반탁운동인데 이것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때 신탁통치를 반대한다. 이걸 한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우익 쪽에서 많이 했었죠. 우익 쪽에서. 그 답은 1번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20강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20강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21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1강은요. 출제 수능 72 달에네요.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history.com 클릭 right now.